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주제 7.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우리가 조선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시간인 조선 건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또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의 왕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태종, 세종, 세조, 성종 4명의 왕의 업적을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육조직계제와 의정부서사제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작동 원리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와 구분되는 여러 가지 제도, 중앙정치기구, 행정제도, 관리선발제도를 좀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고려 말 되겠습니다. 망하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중국에서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이제 왕조가 교체가 되는 그런 시기와 맞물리고요. 이때 고려 내부에서는 권문세족과 그들을 비판하는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최영,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 또 열심히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명나라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고려에게 예전에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쌍성 총관부,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 그 지역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나라 뒤를 이은 왕조니까 예전 원나라가 다스리던 니네 땅, 그거 사실은 우리 땅이야. 내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언권이 있었던 최영이 자신의 후배였던 이성계한테 성계야, 너 군대 끌고 가가지고 저 건방진 명나라를 좀 혼내주고 오너라 하고 이제 고려 군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계, 젊었던 이성계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작은 고려가 큰 나라인 명나라를 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명령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군대를 끌고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국경 지역인 압록강에 이른 거예요. 네, 압록강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마침내 이성계가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위화도라는 섬에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라면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수도 개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해요. 군대를 되돌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성계는 명령을 어기고 군대를 끌고 개경으로 오고 있어요. 졸지의 반역자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성계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공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배 최영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진사 대부들의 두 개 파로 갈라지게 돼요. 이 위화도 해군을 지지하던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반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고려를 유지한 채로 문제점만 개선을 합시다라고 주장했던 정몽주 중심의 온건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성계가 최영을 제거를 하고 정도전이 정몽주를 제거를 함으로써 결국에 이성계와 정도전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조선 건국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사대부 있잖아요. 이 조선 건국 이후에는 이들을 관학파라고 부르고 조선 초기의 정치를 이끌어가던 그런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잖아요. 이 관학파 중에서 이 세조의 즉위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훈구파 또는 훈구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불법으로 땅도 빼앗고 돈도 많이 이제 축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자, 이때 이 정몽주를 중심으로 했었던 온건파 사대부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조선이 건국이 돼버렸잖아요. 자신들은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에이, 조선 꼴도 보기 싫어! 라면서 다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향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제자가 찾아오게 되고 제자가 많아집니다. 공부하는 사람 선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선비가 마치 숲처럼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선비사자에 숲을 림자를 쓰는 겁니다. 선비가 숲처럼 많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사림들이 훈구 세력을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성종 때 언론 기구였던 삼사를 통해서 이 사림 세력들이 다시 정치에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삼사를 통해서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훈구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훈구 세력이 사화를 일으켜서 이 사림 세력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과 향약을 통해서 이 사림
시스템들이 꺾이지 않는 이 세력을 점점 더 강화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선조 때가 되면 훈구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인, 동인, 그다음에 이제 북인, 남인 이렇게 붕당을 형성을 해서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조선 건국에 협조하지 않았던 이 온건파 사대부가 조선 중기부터는 계속 조선을 운영하는 중심 세력이 됐으니까요. 현종 때가 되면은 예속 논쟁, 그다음에 숙종 때가 되면 환국을 거치면서 이 붕당 정치가 점점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는 야, 니네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정치를 사이좋게 해나가자라는 탕평 정치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19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조선의 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다시 초기로 돌아가서 조선 초기 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성계가 태조죠, 태조. 자, 태조 때는 정도전의 입김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정도전이 정치를 주도를 하게 되고요. 왕자의 난을 통해서 즉위를 했던 태종 때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함으로써 재상들을 제끼고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병을 없애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군대를 사병이라고 부르죠. 그런 공신 또는 왕족의 사병 제도를 싹 없애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칠 수 있는 북을 설치를 하죠. 그 북을 신문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에 해당이 되는 호패를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왜 발급을 했을까요? 그렇죠. 인구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세금을 잘 걷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왕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세종입니다. 세종은 다시 재상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정치를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하고요. 집현전이라는 연구기관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훈민정음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북쪽으로 땅을 좀 넓혀요. 사군 육진을 개척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대마도죠. 쓰시마 섬을 이제 정벌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있던 왜구를 싹 토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 하면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왕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공부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싸움도 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지만 사군 육진을 개척함으로써 오늘날과 비슷한 국경을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까불던 왜구를 혼내주기 위해서 쓰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쿠데타로 즉위했던 왕이 바로 세조예요. 세조는 다시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는 육조직계제를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했을 뿐이고 완성은 성종 때 됩니다. 완성된 경국대전을 성종이 반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라는 학술기관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 사림들을 등용했던 시기가 바로 성종 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표적인 왕들을 살펴봤고, 자, 제도를 좀 살펴볼게요.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를 우리가 이성육부제라고 불렀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 육조체제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원, 투, 쓰리잖아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의정부예요. 의정부. 그리고 의정부 밑에는 시행, 정책을 시행하는 6개의 부서가 붙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육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 육조 중심의 체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려운 거 하나 나갑니다.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국왕이 의정부에다가 명령을 내리고 의정부에서 다시 육조로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죠. 국왕이 어때요? 의정부에 명령 내리고 육조 명령 내리고 육조에서 뭔가를 시행을 하고 의정부에 보고를 하고 여기서 다시 국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원래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의정부 서사제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태종과 세조 때는 육조 직계제가 시행이 됐다라는 거죠. 요 가운데에 있는 의정부를 패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육조에다가 야, 니네 이거 좀 시행해라. 직접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육조가 시행을 한 다음에 의정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육조 직계제라고 불러요. 성격을 한번 볼까요?
네, 의정부에는 신하들의 대표들이 모여 있다 그랬죠. 이 의정부를 제꼈다라는 거는 어때요? 신하들의 권력보다는 국왕의 권력이 더 셌다라는 뜻이고요. 의정부 서사제는 어때요? 항상 요 의정부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권과 신하의 권한,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서실에 해당이 되는 승정원, 그다음에 왕 직속의 그런 사법기관, 의검부, 요 두 개의 기구는 왕권 강화와 관련 있는 기구고요.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요 세 개 기구는 3사라고 해서 언론의 역할을 했었다.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제도를 좀 볼게요. 지방제도 고려 같은 경우는 5도 양계 체제로 이원화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선 같은 경우는 8도 체제로 일원화가 됐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향, 부곡, 소라는 특수 행정구역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각 도에다가는 관찰사, 그다음에 군현에다가는 수령, 우리가 알고 있는 사또를 파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런 양반 사족들의 자치기구로서 유향소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반들이, 그러니까 관직 없는 양반들인 거예요. 자치를 해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지방관을 보좌하거나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요소와 지방 자치적인 요소가 함께 있었던 게 바로 조선 지방제도의 특징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관리를 뽑을 때도 역시 과거 시험과 음서 제도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 과거 같은 경우는 과목이 좀 특이해요. 문과, 무과가 신설이 된다. 무과, 그다음에 기술관을 뽑는 잡과, 승과가 사라지고 무과가 신설이 됐다라는 게 또 고려와의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음서 제도도 여전히 시행은 됩니다만 대상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축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음서의 영향력이 약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음서의 혜택을 받아서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서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려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과거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 조금 더 능력 중심 사회로 발전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조선 건국 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